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이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리 또 동결, 용산 아쉽다 이례적 불만입니다. 어제 한은에서 금리를 또 동결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결 여기 좀 볼까요? 한은 13차례 최장 동결이다. 지금까지 13번 연속으로 동결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동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동결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기 부진에도 일단 집값을 자극할까 봐 우려가 돼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아쉽다라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이다. 용산은 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대통령실 내수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좀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던 거죠. 용산의 입장을 그걸 하느니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과연 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결을 한 이유 집값을 자극할까 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집값 자극 우려, 금리 동결한 한은 성장률 2.4%로 낮췄답니다. 네. 지금 집값을 혹시나 자극을 할까 봐 금리도 동결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장률도 원래 지난 5월에 2.1에서 2.5%로 올렸었죠. 전망을. 근데 2.4%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럼 왜 내렸느냐? 네. 혹시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전 조정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장률 전망을 좀 내린 건데 내수 진작은 더디지만 그렇다고 부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어요까지는 아니고 경기 부진은 아니다. 다만 진작이 약간 더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밑줄.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경제가 좋아진 것의 일시적인 요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컸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인 요인이 좀 커서 이번에는 0.1만큼 내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65세 이상 90% 연금 받지만 절반이 월 42만 원 쥐꼬리더라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는 현 실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6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평균. 65에서 69, 75만 9천 원. 근데 그 뒤로 67만 1천 원, 60만 4천 원, 80세 이상 51만 5천 원. 네. 절반이 월 42만 원 쥐꼬리라면서 근데 평균 65만 원인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수급 내역을 좀 뜯어보자. 수급 내역을 뜯어보면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40.4%로 가장 많았다. 25만 원 미만도 19.9%나 됐다. 수급액이 큰 순서대로 수급자를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중위 금액은 41만 9천 원이다. 라는 거죠. 돈 받는 순으로 많은 사람부터 조금 받는 사람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딱 가운데 50등, 51등 사람이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건 월 42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이 저소득층한테 주는 최저 생계비 62만 3천 원인가요? 그것도 안 되는 금액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안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야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부천 호텔에서 화재, 7명 사망, 11명 중경상이었었는데 밤사이 12명 부상으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천 호텔에서 이렇게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붉은 이 시뻘건 불길이 창밖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도 상당합니다. 9층짜리 이 호텔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총 23명이 투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7명은 숨지고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상당히 인명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 입원 1,464명, 증가율은 꺾였다. 네,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 다들 너무 확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증가율은 일단 꺾였다라는 거죠. 질병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행 내주쯤에 다음 주쯤에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35만 명까지 안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 겁니다. 곧 추석인데 코로나 더 확산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일단 꺾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도 걱정이었었지만 또 하나는 응급실 지금 상황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응급실에 그럼 코로나만 꺾이면 응급실 상황은 나아지는 거냐? 아니죠. 어제 정부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 본인 부담 늘린다. 응급실에 꼭 올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응급실에 오면 이거는 실손이나 다른 이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응급실에 올 사안이 아니면 가능하면 동네 의원이나 다음 날 이 다른 병원에 좀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예요.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당장 위기 해결엔 역부족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물론 이런 방향이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인데 지금 당장 전공의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 7일 근무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만으로 괜찮은 걸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부터 좀 볼까요? 위에서 뭘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금 강원도 원산 북측이에요. 북한 땅입니다. 원산 별장 앞에 있는 이 앞바다를 위성으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위성에 포착된 김정은 호화요트 이거야 요겁니다. 요게 지금 호화요트예요. 네. 사진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원산에는 김 씨 일가의 이 별장이 있는 곳이죠. 요 앞바다에 2달째 이 호화요트가 정박을 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요. 이게 올림픽 이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수영장, 풀 규격을 다 갖춘 그런 이 수영장도 있고요. 워터 슬라이드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 호화요트라고 합니다. 이 요트가 2달째 여기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김주혜 관련 보도, 리설주 관련 보도가 좀 뜸하더라. 여기서 여름 휴가 간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아니 뭐 여름 휴가 간 것까지 알아야 돼? 싶으실 수 있는데 위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보다 훨씬 큰 이 사진은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일대예요. 보면 다 잠겼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넘쳐서 지금 임진교 일대가 이 정도였다라는 거는 북측에서 수재민이 발생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수재민이 13,000명 넘게 생겼다라는 보도도 일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두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 이렇게 북측에는 수재민이 발생할 만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호화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건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또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7명 사망입니다. 7명 사망. 네, 7명 사망 기사 먼저 같이 볼까요? 부천 9층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호텔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불길이 지금 보이나요? 검은 연기와 함께 빨간 불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건물의 8층입니다. 8층에 한 기획실에서 불이 났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불이 난 호텔이 여기 있는데 바로 앞이 부천시청이에요. 여기 앞이 부천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천시청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역세권이네. 도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무려 19명 가까이, 지금 이 사상자가 19명이나 됐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보죠. 안정모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부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밤 화재로 투숙객 23명 중 7명이 숨지고 모두 12명이 다쳤는데요. 어제 저녁 7시 39분쯤 시작된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금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호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전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정밀감식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을 전해준 안정모 기자, 뒤로 보면은 노란색이 폴리스 라인이 딱 보이는 모습을 직접 한번 보셨을 겁니다. 23명 투숙객 중에 무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굉장히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안정모 기자의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 옛날 건물이어서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가 컸던 이유 스프링클러이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부천 호텔 화재 빈 객실서 불,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간 저희 기자들이 여기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한테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그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을 구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8층에 불 나니까 저거는 가스 많이 마셔서 제가 더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본 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숨을 쉬기 힘들다. 그래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입을 가리고 해라 그랬는데 그 뒤부터 전화가 안 됐어. 왜 다 전화를 끊느냐면은 자꾸 전화하고 있으면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가스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렇죠. 네, 전화를 오래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숨쉬기 힘드니까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이유독가스가 심한데 거기서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래 전화 통화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존자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분은 다행히 이제 체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요 앞에 운동하러 나왔을 상황이어서 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이 생존자 얘기를 들어봐도 당시 유독가스가 좀 심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생존자 얘기 말고 소방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이 사망자가 복도 계단에서 발견이 됐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 입 가리고 막 나가다가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까지 갔다고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직접 전화로 좀 저희가 모셨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사실 너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유독가스도 사실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유독가스도 좀 덜해질 수 있었던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당연히 줄어듭니다. 초기 진화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유독가스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음.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은 네. 계단에서 사망한 걸 보면 네. 계단에 틀림없이 방화문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방화문이 닫혔다면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그 방화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뭐 사망도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방화문이 열려져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역시 이제 전문가시니까 딱 얘기를 듣고서 캐치를 하신 부분이 계단이랑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란 얘기인즉슨 방화문이 닫혀 있었다면 계단까지 유독가스가 유입이 안 됐을 건데 어떻게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 유독가스 이런 부분을 지금 봤죠. 근데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연기 확산 살려주세요 비명 창밖으로 뛰어내려. 네. 불길이 거세니까 사람들이 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뛰어내릴 때 소방당국이 이미 출동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에어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푹신한 에어매트를 깔아놨는데 요 깔아놓은 에어매트에 사실상 지금 보시면 에어매트를 깔고 거기 지금 이 창밖으로 지금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 에어매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에어매트가 요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 한가운데로 딱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요 끝부분으로 떨어져서 에어매트가 이렇게 지금 서버렸어요. 에어매트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요걸 보겠습니다. 소방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중상자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소방당국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에서 사망하신 분이 앞서서 뛰어내리신 분이에요? 아니면 뒤집힌 이후에 뛰어내리신 분인가요? 두 분 답니다. 에어매트리스에 떨어지신 네. 두 분 다 사망. 예. 양녀.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뛰어내리신 분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걸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두 번째 뛰어내린 분일 때는 에어매트가 뒤집혔던 상태인 거예요? 네, 공 교수님. 네.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겁니까? 사실상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피해자가 네. 너무 그 에어매트 가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네. 그 에어매트 중앙에는 그 사각으로 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으로 뛰어내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아마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뛰어내리다 보니까 네.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네. 가장자리 쪽으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뛰어내린 사람이 가운데 쪽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가장자리 쪽으로 뛰어내려서 판단 미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사실 들리거든요. 근데 언제 생각이 에어매트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냐. 코너를 좀 잡고 있거나 뒤집히지 않게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화재 진압이라든가 네. 구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이미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변을 잡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이 좀 정신이 없는 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방당국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공기안전매트에 공기를 주입하고 나서 네. 아마 에어매트 근처에 아마 소방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서
그것도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음. 무작정 뛰어내리다가는 오히려 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안내를 잘 따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를 좀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윤영글 대표님. 사실 안내를 잘 따라서 내려나오는데 당시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에어매트를 잡지 못했었던 상황도 있지만 사실 뛰어내리는 사람은 더 정신이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럼 이 뛰어내리는데 그 안내를 또 잘 듣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건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린 건데 튕겨나간 거면은 사실 뛰어내린 사람 유족이나 입장에서도 약간 황당할 수 있어요. 좀 이번에 에어매트 쪽은 좀 사실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소방 쪽에서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어매트가 처음에는 똑바로 펴졌는데 네. 뛰어내리면서 뒤집혔다 그러는데 네. 멀쩡한데 뛰어내려서 뒤집힌 건지 뒤집힌 상태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두 분이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분은 멀쩡한 상태에서 뛰어내리시다가 뒤집혔고 그래서 두 번째 분은 또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사실 뛰어내리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해서 멀쩡하던 게 그 큰 게 에어매트가 네. 뒤집혀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애당초 에어매트가 좀 부실하게 네. 좀 설치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천 화재에 아예 뭐 새벽에 난 것도 아니고 네. 저녁에 났거든요. 환원 저녁에 네. 일몰 시간쯤 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봤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스프링쿨러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옛날 건물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저 에어매트 하나도 이렇게 뒤집혀서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좀 더 진상 규명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말씀이 사실 두 분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셨는데 한 분이 뛰어내리다가 뒤집혔고 두 분은 그래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뛰어내리신 건데 원래 뛰어내리기 전에 이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관의 네. 안내에 따라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네.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에서 내려주고 나서 네, 네. 또 다음 사람이 뛰어내리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모두 다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안전하게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을 밖으로 내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면 아,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사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사고가 날 때는 한 가지만 뭐가 잘못이 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도 사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떨어지고 왜 바로 뒤이어서 다음 사람이 또 에어매트로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희 이 사고로 인해서 7명이 지금 숨지셨죠. 고인의 명복을 좀 빌면서 12분의 부상 당하신 분들 빨리 좀 쾌차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노소영의 사과. 네. 노소영 나비 관장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최태원의 위자료 20억, 동거인 김희영 함께 내라. 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늘 이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 TNC 재단 이사장이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 관장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억 원 내라. 근데 김희영 이사장 말고 최태원 회장이랑 같이 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김희영,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 가출, 별거지속 등이 노소영, 최태원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을 했고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은 게 분명하다. 그러니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혼인 파탄의 이 책임이 최태원, 김희원 두 사람한테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셈인 건데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게 결국 가정의 어떤 소중함, 가치를 재판부가 법원이 높게 따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변호인 측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30억 원을 손배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20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통상 이혼 위자료가 5천만 원을 잘 안 넘지 않나요? 근데 20억 원이 인정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네. 그 금액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3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20억 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법원이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희영 씨 측에서는 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무관하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네. 그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3심, 네. 상고심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한해서도 3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례적인 수치여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1심 판결을 통해서 그 부분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이 최태원, 노소영 이 두 사람 사이의 소송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개죠. 이혼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1심 판결이 나온 지금 이 김영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이 손배 소송까지도 사실 같은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사건인데 지금 말씀처럼 이혼 소송 관련해서 항소심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때 얼마가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그때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하고요.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줘야 된다, 노관장한테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 역대 이런 금액이 국내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저희도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위자료 20억 원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하면 20억, 40억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이거 40억입니까? 법원의 입장은 각자 20억 원을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최태원 회장과 김영 이사장님께서 각각 합쳐서 공동하여 20억 원을 지급을 하라는 결정을 이혼 내린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나온 20억과 요거는 같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노소영 관장이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0억 원이라고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과 이혼 소송 사건과 위자료 소송 요 사건이 결국은 사실상 한 몸이다라고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 사실 처음에 나왔던 게 이혼 소송 항소심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거 대법원 가서 뒤집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20억 원을 똑같이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이 인정이 됐다는 건 상고심에서도 아까 말씀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상고심에서도 뒤집히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자료 20억 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다른 재판부예요. 이혼 소송 재판부, 이 항소심 재판부와 어제 나온 이 1심 위자료 소송 관련한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인데 같은 사법부죠. 근데 다른 재판부에서 결국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얘기인즉슨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고심도 그 결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노관장 쪽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김희영 이사장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희영 씨는 이후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유여를 불문하고 일단 노관장한테 사과를 드린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김희영 이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상 첫 번째 공식 사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당직을 맡고 있어서 제가 뭐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그냥 순전히 이제 개인 입장으로 개인적인 네. 의견을 내자면요. 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저런 판결이 났으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저거를 좀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저거를 더 불복을 하고 가져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썩 좋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맡고 계신 당직과는 별개입니다. 네, 개인적인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김희영 이사장이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자제분들한테도 좀 자녀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입장을 충분하게 좀 밝혔는데 근데 아까 또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최창열 교수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여하를 떠나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는 거고요.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여론전은 누가 시작한 여론전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전문가가 개인적인 아니기 의견입니다. 때문에. 다. 네. 일단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제 그렇게 여론전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워낙 이 사건이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금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워낙 뭐 금액이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우리 서민이 아니더라도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위자료나 이 손해배상이 2천만 원 이상을 넘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아야 3천만 원. 최대가 거의 5천만 원 아까 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20억 얘기 나오고 1조 3,808억이 나오고 말이죠. 네. 게다가 이 최태원 회장. 근데 김희영 관장 이런 얘기인데 게다가 지금 이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의 관심도 끌고 워낙 금액도 많고 등장한 인물들이 다 그러그러한 인물들이고 이래서 하긴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참 네. 허탈하다. 허탈하다. 네, 대단히 옹호하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사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있어도 지금 이 사안과는 같은 인간들이긴 하지만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뭐 법률적인 건 아까 우리 조 변호사께서 다 아시니까 근데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거의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완전히 뭐지 이게 정치 뉴스 이상 갈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MBN 이 지금 아침 프로에서 그 정도로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더욱더 몸가짐에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지금 뭐 20억에다가 1조 3,800원 이게 딴 나라 얘기 같다. 같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약간 거리감도 좀 느껴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도층은 더 몸가짐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또 지셨어요. 네. 근데 사과를 하면서 밝힌 얘기가 이것도 있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희영, 노소영의 진심으로 사과, 위자료 20억 항소 안 한다.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조현산 변호사님, 이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혼 소송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항소 안 해도 이혼 소송은 이미 3심, 상고심까지 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항소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소송 당사자가 지금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난 사건은 김희영 이사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지금 3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달리 볼 수가 있긴 하시겠지만 네. 이번에 나온 가정법원 1심 판결을 살펴보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이번 이혼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위자료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이 되게 되면 그 20억 원도 확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희영 이사장은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 20억 원에서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20억을 내면 김희영 이사장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20억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지급을 할 경우 다른 1인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고 20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물론 가만히 되겠지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한 내용 중에 네. 위자료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희영 이사장의 사건과 별개로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단 항소심, 이혼 소송의 항소심 그리고 위자료 소송의 1심은 위자료 20억 원이 똑같은 결론으로 났긴 했는데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이 금액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다. 결국은 상고심한테 달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상고심 지금 대법원 일부가 지금 하기로 했는데 전원합의체 얘기도 나오고 있죠. 대법원이 고심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안세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세영 선수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안세영과 먼저 악수한 윤. 젊은 선수들 위해 낡은 관행, 혁신. 어제 윤 대통령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했었던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독들까지 다 같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주최로 초대를 했습니다. 격려 행사를 지금 연 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세영 선수를 같이 악수를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금 짓고 있죠. 어제 모습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사실 안세영 선수 인천공항에서 귀국할 때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처음 본 게 아닌가, 공개적으로는 처음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조사에 일단 불응해 있고 때문에 진상조사위 조사는 약간 좀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통령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안세영 선수한테 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번에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네. 금메달 많이 따서 8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불만을 표시했죠. 그래서 그 여파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 낡은 관행 혁신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진상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또 어떤 식으로든지 또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을 숨쉬고 알아서 뛰게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만약에
새만금이나 엑스포처럼 정부나 협회가 총동원해서 했으면 이렇게 성적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예, 중심이 돼서 성과를 얻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도 네. 협회가 선수를 위한 국민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 선수의 군림하는 협회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내놓고 아주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여행 다니고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네. 얀세형 선수 같은 뭐 빨래까지 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협회 내에 굉장히 그 권위적인 그런 게 많았던 거죠. 이번 체육회 같은 것도 파리 올림픽 참관단 저 양궁 행사 중계하는데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체육회 이기흥 회장 네. 다음에 출마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이 갔다잖아요. 예,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응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관행이나 이런 부패의 고리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좀 끊는 계기가 저는 올림픽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선수를 위해 선수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본질에 좀 집중을 하는 협회가 되고 체육회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젊은 사람들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면 알아서들 좀 잘하더라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 진상조사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사실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근데 왜 등장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유튜브 스타 호날두다. 이미 스타죠. 이미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구 스타로 알았는데 유튜브 스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바로 이게 유튜브 계정입니다. 근데 UR.크리스티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구독자가 진짜 여기 좀 캡처된 이 사진은 934만 명인 건데 사실상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최단시간에 100만 명의 신기록을 세웠다. 최단시간이 얼마냐? 1시간 29분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그래요. 네. 요 직전에 사실 블랙핑크 제니가 한 7시간 만에 100만이 넘었었는데 계정 만들고 1시간 반도 채 되기도 전에 100만 명이 넘어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Tengo un regalo hoy, Eva. Recibe. Ojo los deditos. ¡No para! Mateo, ya más. 네, 사실 호날두가 아이들도 사실 많아요. 5명인가 6명인가 저게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아이들이 골드 버튼 뭐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스타면 1등이죠. 커서 나는 유튜버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빠 시작하고 골드 버튼 막 뛰고 난리가 난 모습을 같이 지금 보셨습니다. 그럼 100만 구독자야 싶으실 수 있는데 100만 구독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8시간 만에 1,500만 명을 구독자 1,5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1,000만이 넘으면 다이아 버튼이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만들고 하루 만에 실버, 골드, 다이아 버튼까지 일괄해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조현선 변호사님 이게 18시간 만에 지금 1,500만 하루 만에 다이아 버튼까지 쫙 다 받는 게 이게 확실히 요즘 세상에는 인기가 곧 돈이고 인기가 가장 우선되는 이런 사회인 걸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사실 들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확실히 호날두 선수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스타라고 보여지는 게 모두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 계정이 없었다라는 게 전 좀 신기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만들자마자 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거 봤을 때 여전히 호날두 선수가 물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지는 않지만 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네. 유튜브 공식 계정도 호날두 계정에다가 고트라는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네. 유튜브에서도
엄청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표시까지 했던 걸 봤을 때는 네. 아직 여전히 호날두 선수가 영향력이 막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강한 영향력 이렇게 또 즉각적으로 발휘가 되네요. 신지호 의원님. 근데 저거 보고 제가 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상하다. 이게 10만 넘으면 그 실버 버튼, 100만 넘으면 골드 버튼 이게 네. 지금 뭐 받아갖고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저거 신청하면 오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저렇게 온 거 보니까 아마 그 유튜브 측에서도 저 호날두가 예상을 했다. 다 예상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세요. 이거 넘으면 신청해서 이 택배로 집에 오는 데까지 상당히 걸리는데 언제 지금 넘었다고 즉각적으로 골드 버튼을 지금 개봉을 하는 언박싱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 이거는 유튜브도 좀 노림수가 있었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 드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호날두 선수가 어떻게 유튜브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범 사례로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한 달입니다. 한 달 전에 뭐가 있었나 궁금한데 보겠습니다. 한동훈 내부 결속 마무리, 이젠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한 달이야? 여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한 달이다. 당대표 자리에 오른 지 한 달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 달 성적표를 내보니까 내부 결속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수청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구나라는 게 중앙일보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대표 취임 한 달 한동훈 사회격차 해소 시동. 당내 장악력은 아직입니다. 무슨 얘기지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얘기가 살짝 좀 다릅니다. 최창열 교수님. 지금 하나는 내부 결속이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당내 장악력은 좀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맞아요? 당내 장악력을 아직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입장이 맞다? 네,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두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발언 같은 게 네. 이제 예를 몇 가지 들면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됐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인사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근데 직접 대놓고 하기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내 갈등도 좀 있고 용산과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이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도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독립기념관장이 해가지고 사선 의원들끼리 만나서 김경수 복권 같은 경우도 그때도 그러나 사선 의원들이 또 김경수 복권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지만 네. 아직은 저기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라든지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결이 좀 보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 신지호 우리 전략부총장께도 잠깐 여기서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조금 더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도층들이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이 방송 시작 전에. 네.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긴 있는데 특히 또 하나가 이 저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잘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실 약간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수청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건 분명한데 네. 아직 완전하게 이제 세력 구축이 안 됐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네. 과도하게 신중하게 나가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은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뭐 90점 정도까지 주기는 어렵다. 한 75 내지 80점 정도. 80점 내지 85점. 요 정도. 75점, 80점 정도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내부 결속보다는 당내 장악력은 아직인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뭐 여태까지 무난했어요. 네. 무난한 게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건 안 풀었어요. 아. 네, 쉬운 문제만 우선 풀었어. 킬러 문제가 킬러 남아있- 문항은 지금 안 풀었어요. 예민한 문제. 네. 한동훈 그 대표가 지금 지뢰밭에 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라이온킹 영화 보면은 왜 하이에나에 둘러싸인 어린 사자? 네. 지금 그런 정도죠.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또 원외죠. 또 새로 압도적인 지지로 됐지만은 아직도 친윤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뜨거운 감자는 지금 손에 안 대고 피하고 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결단과 포용 이 두 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이 당내 전당대회 경쟁자였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최저임금 제외하자는 거 토론했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차등을 두자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은 반대해서 안 갔다는데 그런데도 가서 손은 좀 잡고 좀 악수하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결단은 너무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불이단의 당나귀처럼 일주일 굶은 당나귀가 건초더미가 양쪽에 있으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먹을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는 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건 뭐 굉장히 세게 밀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당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이거 민생으로 안 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인데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만 과세하거든요. 전체 1%밖에 안 돼요. 네. 그거 한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예? 그거 한다고 저 주가 안 올라요.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풀어야지 주식시장이 오르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네. 애플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만의 TSMC 옛날에 우습게 보던 대만의 TSMC의 삼성전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이런 문제 크게 좀 보고 좀 풀어야지 금투세 언제 내릴 거야 이것만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쯤에서 신지호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달인데 성적표가 우까지는 좀 안 된다, 80점까지는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금투세만 얘기할 건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최 교수님이 75점부터 시작했고 80, 85까지로 85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한국일보 오늘 보니까 조용한 차별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던데요. 이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차별화를 하는데 시끄럽게 뭐 이렇게 충돌을 굳이 뭐 연출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차별화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 변화를 내걸고 네. 이 당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공약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게 실격이죠. 그 변화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차별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다음 주부터 뭐 현장 행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근데 최근 뭐 조선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지난 8.15 때 불거졌던 이종창 광복회장 또 역사인식 문제, 독립기념관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 왜 집권당 대표로서 뚜렷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비겁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다 입장이 왜 없겠어요. 있죠. 네. 근데 전략적 침묵을 한 겁니다. 아하. 왜냐? 집권당 대표가 그 문제에 네. 발언을 하게 되면요. 참전을 하게 되면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민생 이슈가 오히려 묻혀버려요. 민생 이슈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그 문제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네. 보수 진영 내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큰 판을 봐서는 거기에 굳이 집권당의 대표가 말을 얹혀서 그거를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략적 침묵이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과감한 민생 행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직접 뭔가 한 대표가 민생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한 발 더 민생 주도권을 좀 잡고 가겠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에서 전략적 침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당내 좀 잘 장악을 했느냐, 이 당내 결속이 되고 있는 거냐, 한 달, 취임 한 달, 그걸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용산 얘기도 사실 같이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죠. 한국일보는 기사 잘 썼던데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 좀 볼까요? 네, 요겁니다. 한윤과 조용한 차별화, 외국인 차등 반대, 반국가 세력 침묵. 지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긴 하는데 조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일보에 지금 얘기인 거죠. 신지호 위원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음 기사도 좀 볼까요? 경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출항 한 달째 속도 못 내고 용산 맴도는 한동훈호라고 또 제목을 뽑았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이게 조용한 차별화냐, 용산을 맴돌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하시다 보면 조용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저는 중도 진영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기대했던 부분은 지금 용산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룩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물론 민생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해서 네.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를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용산과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하고 취임을 기대했던 부분인데 막상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기대했던 많은 분들, 당원들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첫 시작이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쪽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희망한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윤영걸 대표님이 주신 말씀 조금 제가 좀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보면요 양대 기둥이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네. 근데 채권은 선진국 시장입니다. 근데 주식은 아직까지 신흥국, 개발도상국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TSMC의 3분의 1뿐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좀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금투세 폐지는 그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밸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금투세 문제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게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얘기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청년 시절에는요 굉장히 고도성장 시기였고 무슨 그때는요 그냥 정기예금 정도에만 넣어놔도요 이자로 살 수 이자가 있었죠. 2자릿수였어요. 그 고도성장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예금을 하건 주식을 사건 뭐 부동산 뭐 하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건 사라졌어요.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뭐 그래서 영끌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청년층이 이 자산 형성,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리고 아까 그 전체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1%인데 네. 그 1%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요. 주식가 전체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네.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네. 세금 안 물린다고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5억 이상 가진 사람들 1% 네.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어야지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익을 얻어야 내요. 지금 증권거래소는 손해봐도 내는데, 근데 진짜 주식시장을 위한다면은 이 공급을 줄여야죠. 지금 상장한 것만 해도 최근에 60개나 했거든요. 또 대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돈을 막 빼가요. 네.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거 이거를 고치는 게 중요하지 세금 안 물린다 이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 세금 안 물리니까 대주주들이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이 피해 볼 거다. 그건 너무 다 나간 거죠. 그건 청년들이 직접 주식시장을 위한다면은 정말 지배구조 개선하고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투세가 그만큼 좀 핫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한 달 잘하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 눈높이죠. 국민이,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한동훈 대표가 평소 여러 가지 사안을 좀 판단한 기준으로 본인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심은 그럼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 8월 넷째 주 취임 1개월을 맞아서 지금 시기가 맞았죠. 보니까 잘하고 있다가 빨간색, 잘하고 있다 40, 잘 못하고 있다 41, 19는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입니다. 잘한다, 잘못한다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팽팽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요 전에 비대위원장 때는 어땠느냐?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때 잘하고 있다 47, 잘 못하고 있다 40, 모름 무응답 13. 여기까지 아예 보시죠. 김기현 대표 땐 잘한다 28, 잘 못하고 있다 52. 이준석 전 대표 때 잘하고 있다 44, 잘 못하고 있다 41이었습니다. 요게 제 수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해요. 네,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가 최창일 교수님 잘한다 40, 잘 못하고 있다 41. 요 팽팽한 요 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월 네 번째 주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숫자가 일단 절대치가 1%가 좀 너무 높아요. 지금 못하고 있다가. 저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를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상당히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저도 판단을 완전히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 일단 느낌에 직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몸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과의 갈등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용산과 각을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 정황의 재정립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약간의 그 자기의 반대 의견을 내긴 내고 있어요. 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표인데 게다가 63%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표예요. 네. 해병대 특권 같은 것도 과감하게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볼 때 전 조현삼 변호사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약간 아직은 양쪽을 다 보고 있는데 저 잘못하고 있다 1%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네. 저건 상당히 의미 있게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께서는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상당히 의미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8월 넷째 주만 볼 게 아니라 1월 넷째 주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요 추이를 본다면 요건 좀 유의미하지 않겠냐. 관련해서 한 대표 쪽에서 좀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몸조심하지 말고 좀 목소리를 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아마 큰 상처가 날 수 있을 테니까 초기에 조절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차별화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한 4년 차쯤 중반쯤 해서 그때 가서 차별화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한 4년 중반까지서부터 좀 차별화를 해라라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아까 조용히 있다가 좀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또 4년 중반까지는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네. 한동훈 대표님이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4년 중반이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위기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을 시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오히려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지금 사회에서 4년 중반까지 얘기는 좀 옛날 문법에 따른 조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한동훈 대표 취임 오늘이 꼭 한 달인데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